자,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역사 연구의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면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된 미래의 모습들에서 그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역사의 중요성을 좀 보면요. 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체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가 어떻게 성장되어졌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가 어떻게 개념화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거를 바탕으로 파악해 본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개념과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각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각 시대적 상황, 이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즉 시간적 흐름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상황이 좀 다르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그에 관련된 상황은 충분히 다른 모습이라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럼 각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사회복지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복지가 나가야 할 어떤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바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은 과거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을 해왔던 방법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라는 걸 통해서 나갈 방향을 이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나가서 방향에 대한 것들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방법에 대한 것들도 새로 변화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 개인적으로 요새 눈에 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 형태들을 보면서 저는 참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들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가, 그리고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너무 보수적인 형태로서 그에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음, 매개 치료 형태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반려견이라든가 다른 것에 식물을 키운다든가 뭐 이런 형태들이 처음에 도입되어졌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해봤거든요. 뭐 이런 맥락으로서 어떤 방향성과 그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되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이 보충적 개념에서 그 제도적 개념으로서에 대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서만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로서 그에 관련된 현대 시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되어지는 형태. 이렇게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별적에서 보편적 형태에 대한 변화. 대상자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되어지는 것에서 낙인에 대한 것들을 해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적 형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편적으로서에 대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선적 의미 제공되었던 인식에서 하나의 어떤 권리로서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수급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권리로서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자선적 형태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권리로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가 하나의 어떤 시혜적, 자선적 형태에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대한 하나의 어떤 권리로서 그에 관련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급여 수준이 그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서에 대한 개념으로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저 수준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적정 수준으로서에 대한 개념으로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등 처우의 원칙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급여에 대한 것들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일을 하고 누가 그에 대한 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수준에 대한 것을 가야 한다는 것들은 저 동의를 하면서도 열등 처우의 원칙, 즉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히 처우에 대한 것들이 달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것들을 개념에 대한 것들 잡으실 때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인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에 대한 것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의 초점을 개인에 관련된 에서 두지 않고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변화의 초점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부분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닌가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수업 시간에 나오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계속 좀 듣게 되어질 거고 이제는 이해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다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중요성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쉬운 이야기로 휠체어 장애인이 그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도로에 있어서 비탈길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개인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동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 그 결과를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그것은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빈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이 빈곤에 관련된 부분이 개인의 책임인가 또는 사회의 책임인가에 대한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관련된 부분은 그 정말로 깊은 고민에 대한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상 저는 없어요.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과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이 빈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처럼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토론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 제가 직접적으로 뭐 과제물을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반드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복지에서 출발해서 공공 차원의 복지로의 어떤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유럽을 우리가 복지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복지 국가에서도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삼인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상품화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좀 약간은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지국가가 형성되어졌던 과정은 유럽의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이 물건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끊임없는 세금에 대한 것들이 거쳐지고 세금을 통해 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튼튼해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복지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지면서 그 복지 국가 재편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에 관련된 재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있어서 그런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은 유럽하고 보면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 복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혜적이고 아니면 무슨 복지재단이라든가 그쪽에서 이루어졌던 중심이 나왔던 복지에서 공공에서 국가에서 하나의 이루어져야 할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점차 확대가 되어진 거죠. 2000년도쯤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지방 이양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국가 정부에서 주로 복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관련된 부분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재정과 활용에 대한 것들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거죠. 옮겨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역적 특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 지역적 특성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복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에 대한 것들을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그 국가에 관련된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왜 다 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이행하느냐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방에 관련된 부분이 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다양하게 복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어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농어촌이라든가 그런 재정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기관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우 같은 경우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재정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겪는 것 또한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도 지방을 이양하면서 지방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한 형태. 즉 서울에 관련된 복지와 그리고 전라남도에 대한 복지가 같을까요? 그것은 좀 다르겠죠. 이만큼 지방에서에 대한 특성들을 반영한 형태를 좀 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민간에서 중심적 형태를 했던 거에 있어서 국가에서 조금 더 그 차원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되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케어에 관련된 부분도 국가에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지고 그에 관련된 케어를 하거나 그다음에 케어에 관련된 정책들이 좀 더 활발하게 많아지는 경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서의 복지를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그 민간에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것으로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 산업화 이전의 시기는 되게 상부상조, 그리고 그 왕이 백성을 보호하는 형태들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가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내 백성들끼리 서로가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급한 일이 있거나 되게 문제가 되어졌을 때는 백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왕이 사회복지에 대한 맥락으로서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추진을 하는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형태로서만 거의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이제 귀족들이 자신의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어떤 자선들, 그러니까 그 귀족들 자체가 어떤 정책적 형태가 아니라 귀족으로서에 대한 역할로서,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자니 마음이 딱한 형태로서 어떤 시혜적 그리고 자선적 형태에 대한 것으로서 그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즉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부터 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떤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성에 관련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 받침이 되어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선진국의 역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좀 본다면, 저는 공동체 어떤 생활 단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처음에는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형태를 가다가 구빈법에 대한 단계로서 이게 일정 부분 국가에서 그 백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협회 단체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COS라고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중복되어지는 것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어지는 것들을 그 예방과 해소하기 위한 목적 형태로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사회보험 단계로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어떤 중심적 형태로서 복지 국가에 대한 것들이 발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복지 국가와 복지 사회는 좀 다른 거예요. 어, 그 복지 국가는 복지 사회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달라요. 복지국가는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국가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바로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에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이 복지국가예요. 그리고 복지사회는 국가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의 중심이 아니라 사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복지사회인 거죠. 어, 뭐가 좀 달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복지국가에서는 공무원이라든가 국가의 세금이라든가 다른 국가적 형태로서 개입이 되어진다면, 복지사회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복지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복지사회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는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복지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복지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을 복지 국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국가에서 복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개입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미국 국민들이 그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든가 후원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기부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국가에 관해서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원봉사자, 후원자들로서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지사회고, 복지국가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져서 세금이라든가 부분들을 마련하고 그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바로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거쳐지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지사회 같은 경우는 그 복지에 관련된 것은 최소화 형태가 추구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복지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마련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 거죠. 사회복지세.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 세금을 걷어지게 되면 이 사회복지세는 사회복지 관련된 것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거쳐지면 이 세금이 거쳐지면 나에게 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과거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봐왔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 그 세금 된 것이 나한테 오는 나 복지 서비스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국에서는 그런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흐름에 봤을 때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복지세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것은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처럼 세금과 복지 국가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복지 국가는 국가 중심제 형태로서 복지에 관련된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사회라는 말하고는 상반되어지고 좀 보완적인 형태에 대한 개념으로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가들이 좀 발달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세금들이 거쳐지고 다양한 세금들이 거쳐지면서 국가에 관련된 재정에 대한 부분은 튼튼하게 확보가 되어지면서 복지국가가 형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런 복지국가가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세금이 거쳐지지 않고 그다음에 수요자 능가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재편 단계, 다시 편성되어지고 있는 재편 단계로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역사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개입의 시대, 즉 국가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의도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비록 소극적일지라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바로 직접 개입을 한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가의 어떤 그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를 한다든지 또는 그 어떤 시행적 형태로서 국가에 대한 것들을 해왔다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제도화 형태 그리고 직접적인 국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인정했던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입을 했다는 것은 상징적 형태로 봤을 때도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